네, 9번도 영업 양도 지휘승계 신고에 관한 내용입니다. 식품위생법에 관한 거고요. 너무 많이 나오는 유형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2013년 11월 갑이 영업 양도 양수 계약을 해서 양수를 받았고요. 2013년 12월에 이를 신고하고 운영하기 시작했습니다. 자, 인수 전 위법 행위를 이유로 2014년 2월에 영업 허가 취소 처분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럼 양수인 갑이 입장에서는 을인 양도인이 잘못한 행위로 인하여 영업 허가 취소를 받게 된 거죠. 그렇죠? 자, 이에 대한 내용입니다. 자, 앞에 나온 내용들이 계속 반복해서 나온다는 거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1번 문제. 영업 양도 지위 승계 신고는 어떤 의미를 갖는지를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시면 되겠죠. 자, 지위 승계 신고는 설권적 행위이기 때문에 그리고 수리를 요하는 신고이기 때문에 수리가 된 시점에서 법률 효과를 발생시킨다. 그리고 이에 대한 거부 처분도 처분성이 인정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 설권하여 주는 행위다라는 얘기 맞는 지문입니다. 자, 두 번째 행정 제재 처분이죠. 그쵸? 자, 만약에 을이 잘못한 행위, 양도인이 잘못한 행위가 양수인에게 이전되느냐, 대물적 행정행위이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이전이 됩니다. 자, 그런데 이것이 과도하게 좀 양수인에게 불리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양수인이 이것을 알지 못하였음을 스스로 입증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해서 식품위생법에서 이제 입법적으로 이를 처리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예, 그리고 1년간 이제 한다는 내용도 들어갔습니다. 자, 그 다음에 영업양도 지휘승계 수리의 성격이죠. 그쵸? 자, 3번을 보시면은 여기서 이제 만약에라고 들어가 있어요. 그러면 요 허가 취소 처분이 2014년 1월에 이루어진 게 아니라 이것이 만약에 요 사이 이 수리 사이에 이루어졌다면 2013년 11월 27일에 허가 취소 처분을 하였다라면 갑은 이때 이 수리가 이루어지기 전이니까 사실은 양수인이 양수받기 전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갑은 이 처분을 다툴 이익이 있다고 아까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 수허가자의 지위의 입장에서는 어차피 수리가 되는 순간 이 대물적 허가 이 처분을 이전 받을 거기 때문에 설권적 행위이기 때문에 신고 수리 전 처분이라도 양수인의 입장에서는 이것을 다툴 만한 법률상 이익이 있다는 겁니다. 자, 다시 한번 계속 나옵니다. 자, 양도인에게서 양수인에게 이것이 이전되었기 때문에 이것을 수리하는 행위는 결국은 어때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설권적 처분이죠. 그쵸? 따라서 갑의 입장에서는 수익적 처분이고 을의 입장에서는 침익적 처분입니다. 우리 행정절차법은 침익적 처분을 하는 사람에게 사전 통지 및 의견 제출 절차를 거치도록 하고 있죠. 따라서 이 경우에는 을에게 불이익한 처분이기 때문에 사전 통지 절차를 을에게 거쳐야 한다라는 내용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사전 통지를 을에게 해야 한다. 자, 그 다음 5번째, 이 영업 양도 양수 행위가 무효면 나중에 이 수리를 하더라도 그 수리 행위도 무효다라는 거 바로 앞에 문제에서 했었습니다. 따라서 사업 양도 양수가 무효인 경우에 그 수리는 당연히 무효고 이걸 다툴 필요 없이 행정법원에서 이를 다툴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요약하면 사업 양도 양수가 무효이면 수리도 당연히 무효이고 A가 이 행위가 무효임을 전제로 이제 그 수리 행위도 무효임을 구할 수 있다라는 게 이제 맞는 설명입니다. 자, 요거 우리 앞부분에서 했습니다. 한 번만 더 다시 정리하겠습니다. 워낙에 많이 나오는 내용이라서요. 자, 식품위생법상 영업 양도 지위 승계를 하는 것은 수리를 요하는 신고입니다. 행위요건적 신고고요. 그리고 이것에 대한 거부 처분을 받았을 때는 행정소송으로 다툴 수 있습니다. 신고 후에 수리 전에 신고를 하고 수리 전에는 당연히 아직까지 효력이 넘어간 건 아니에요. 따라서 이때 어떤 불이익 처분이 있다면 당연히 양도인을 기준으로 한 처분이지만 양수인의 입장에서는 어차피 이게 대물적 허가가 넘어올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양수인도 이를 다툴 법률상 이익이 있다라는 거 여러 번 설명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양도인의 입장에서는 이렇게 수리가 되는 순간 본인의 권리를 잃게 되는 불이익 처분이기 때문에 행정 절차가 양도인에게 이루어져야 한다고 했고요. 그 다음에 사적 양도 양수 행위와 지위승계 신고 수리 행위, 만약에 이 선행 처분이 무효다 그러면 지위승계 수리도 당연히 무효겠죠. 그래서 이를 다툴 필요 없이 여기 가서 바로 무효 확인을 구할 수 있다는 거죠. 그 다음 제재 처분의 승계에 관한 것도 입법적으로 해결이
됐다고 했습니다. 원칙적으로 승계됩니다. 다만 양수인이 선의임을 입증한다면 승계되지 않는다. 네, 앞쪽에서 했던 내용 한번 정리해봤습니다. 네, 행정법상 신고제도에 관한 문제도 나왔습니다. 변시 6회에 나왔는데요. 자, 건축법상 일반적인 신고의 성질은 수리를 요하지 않는 신고, 즉 자체 완성적 신고다라는 거 배웠습니다. 자, 그렇지만 건축법상 신고 중에서 수리를 요하는 신고, 대표적으로 인허가가 의제되는 신고, 개발 제한 구역 내 건축 신고의 경우에는 수리를 요하고 그 다음에 행위요건적 신고다라는 거 우리 배웠습니다. 자, 이러한 신고 중에 이제 인허가 의제되는 신고에 관한 문제를 물으면서 인허가 의제되는 신고 행위, 행정 행위의 법적 효과도 함께 묻고 있습니다. 자, 실체 집중 부정설 우리 인허가 의제 제도에서 배웠습니다. 자, 여러 행위가 있을 때 이 행위 중에 건축 신고라는 행위를 대표적으로 봤지만 그 안에 농지법이나 환경법이나 여러 가지 그 토지가 가지고 있는 성격, 건축을 할 토지의 어떤 성격에 따라서 다른 법상의 규제를 받게 되는데요. 이러한 농지법이나 또는 뭐 환경법상의 실체적 심사는 다 개별적으로 받고 그리고 건축심사를 받는 거죠. 이 실체적 검사가 배제되고 건축심사만 받게 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자, 그런 의미로 관련 법률에 따른 각각의 인허가 요건에 관한 일체의 심사를 배제하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 왜냐하면 실체 집중 부정설을 취하고 있기 때문이다 라는 말씀 드렸습니다. 자, 요 문제가 똑같은 문제가 7회에도 나왔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논리를 정확하게 이해하셔야 됩니다. 자, 인허가가 의제되는 건축신고는 원칙적으로 수리를 요하는 신고다. 그 다음에 인허가가 의제된다고 해서 건축신고에 관한 일체의 심사가 배제되는 인허가 되는 다른 일체의 심사가 배제되는 것은 아니다라는 거 이 두 가지가 연결되어서 시험 문제 나옵니다. 판례에 기반해서 나옵니다. 자, 똑같은 문제 연속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건축주 명의변경 신고는 행위요건적 신고죠. 그쵸? 자, 그 다음에 착공신고는 수리를 요하는 신고가 아니다 할지라도 착공신고 반려 행위 자체에 대해서는 다툴 수 있게 하고 있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반려행위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건축신고를 다시 한번 봤습니다. 앞에서 표 봤죠? 기본 강의에서 봤고 앞에 문제에서 또 봤고 지금 또 봅니다. 자, 이 표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일반적 건축신고인 건축신고는 수리를 요하지 않는 신고다. 그래서 처분성이 과거에는 인정이 안 됐어요. 그런데 오늘날 처분성이 인정된다. 이 착공신고의 문제입니다. 설사 수리를 요하지 않는 신고라 할지라도 그 신고가 거부되었을 때는 충분히 기본권 침해가 권리 의무의 변동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 처분성이 인정된다라는 거 기억하십시오. 자, 그 다음에 다른 요건, 개발 제한 구역 내 인허가 의제, 그 다음에 건축주 명의 변경 신고는 수리를 요하는 신고로서 처분성이 인정된다.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주민등록 전입 신고에 관한 문제가 나왔습니다. 자, 주민등록지를 옮겨서 전입신고를 하게 되면요. 행정청 입장에서는 형식적 심사를 해서 그 사람이 실질적 거주지가 맞는지 정도는 심사할 수 있지만 실질적인 그 내용이나 뭐 이주 목적을 심사할 수는 없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주민등록법상 전입신고는 자기완결적 신고, 수리를 요하지 않는 신고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요거 2번과 3번이 이 문제로 구성이 됐는데요. 자, 관할 행정청은 거주지가 일치하는지에 관한 거 이것을 형식 심사라고 볼 수 있죠. 그렇죠? 왜냐하면 주민등록 전입신고지에다가 내 주소를 쓰잖아요. 그렇죠? 자, 이러한 형식 심사를 이제 보고 거부를 할 수는 있지만 A씨 입장에서 갑이 이주한다면 A씨 발전에 저해할 것이다. 요거는 이주 목적이나 내용에 관한 거잖아요. 이런 것에 대해서 심사하여 수리를 거부할 수는 없다는 겁니다. 형식 심사는 할 수 있지만 실질 심사는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자, 갑이 거주 목적 이외에 부동산 투기 등 다른 목적을 가지고 이주했다 할지라도 이것이 실질적인 내용을 심사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봤습니다. 따라서 수리를 요하지 않는 신고고 다른 목적에 대한 심사는 대상이 아니다라는 거. 자, 이게 2번, 3번입니다. 자, 주민등록 전입신고에 관한 문제를 만들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지방자치법과 연결된 내용이 나오게 됩니다. 자, 지방자치법상 주민의 감사 청구권. 자, 19세 이상의 주민은 주민 감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감사를 청구한 주민
주민은 뭐예요? 주민 소송을 청구할 수 있는 거죠. 그쵸? 자, 이 주민 감사 청구권 내용을 간단히 가지고 왔습니다. 19세 이상의 주민이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 대상은 그 지방자치단체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처리가 법령에 위반되거나 또는 공익을 현저히 해친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이제 신청을 하게 되고 감사를 받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주민감사는 회계 부정에 관한 내용들이 많이 있죠. 자, 주민등록 변경 신청에 관한 겁니다. 그냥 일반적으로 내가 특별한 사유가 없는데 주민등록 변경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청권이 인정이 되지 않습니다. 자, 그런데 갑이라는 사람은 매우 특수하게 갑의 주민등록 번호가 갑의 의사와 무관하게 불법 유출됐습니다. 자, 이에 관해 갑이 관할 주민등록 관할 행정청에 주민등록 번호를 신청했습니다. 자, 이에 대해서 우리 법원은 뭐라고 얘기했냐면요. 피해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주민등록이 유출된 경우에는 법규상은 아니고요. 조리상이에요. 그쵸? 그러니까 조리상 생각해보면 이 사람은 충분히 신청할 만한 사유가 있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경우에는 변경 신청권이 인정되고 이에 대한 거부 처분은 행정처분으로서 소송으로 다툴 수 있다. 이렇게 봤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전입신고 수리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어떻게 되느냐? 이에 대해서는 이의신청, 행정심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데요. 자, 요거는 민원사무처리법에 규정된 내용입니다. 민원 거부잖아요. 전입신고 거부도. 그래서 이에 따라서 이와 같은 구제 방법이 있다라는 겁니다. 행정심판, 행정소송, 그리고 이의신청에 민원사무처리법 제35조에 나와 있습니다. 근데 뭐 심판이나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은 다 일반적으로 처분성이 인정되는 경우에 할 수 있고 이의신청은 이제 60일 이내 행정기관에 장에게 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신고와 수리에 관한 문제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자, 기억 보시면요. 자기완결적 신고는 형식적 요건을 갖추면 그대로 효력이 발생하잖아요. 그리고 수리가 특별한 의미가 없다라는 원칙을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행정기관이 수리를 거부하더라도 형식적 요건을 갖춘 경우에 이미 이제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 원칙이다라고 보시면 맞는 지문이죠. 그쵸? 자, 그래서 당구장업과 같이 신고 체육시설업을 하는 경우에는 접수 시에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거부되었다고 해서 무신고 영업이 되는 것은 아니다 라고 했습니다. 자, 건축주 명의변기 신고는 아까 보셨겠지만 수리 행위요건적 신고입니다. 그쵸? 그래서 수리를 해야지만 효력이 발생한다 라는 거고요. 그리고 이것에 대한 반려를 했을 때는 권리 의무의 변동이 생기는 것이기 때문에 처분성이 인정된다 라고 봤습니다. 자, 니은 보시면 건축주 명의 변경 신고는 자기완결적 신고이기 때문에 권리 의무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므로 처분이라고 볼 수 없다. 이거 틀린 질문이죠. 처분이죠. 자, 그 다음에 디귿입니다. 비진의 의사표시, 여러분 공무원의 비진의 의사표시 배웠던 것으로 기억이 나실 텐데요. 공무원이 그냥 좀 다른 어떤 의도를 가지고 사직서를 냈어요. 근데 수리를 해버리잖아요. 그러면 내 의도가 진짜 사직의 의사가 없었다 할지라도 일단 수리가 되면 그 발령된 대로 효력이 발생한다는 거죠. 아무리 내가 이거 민법상 비진의 의사표시다 라고 해서 무효를 주장해도 행정법에서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비진의 의사표시 표시된 대로만 표로 유효하다라고 보는 것이 맞는 지문입니다. 리을 행위요건적 심사죠. 이러한 경우에는 실체적 심사가 가능하고 수리 거부 시에 처분승이 인정됩니다. 자, 행위요건적 신고, 실체적 규정에 위반한 것일 때는 수리를 거부할 수 있고 그 다음에 거부에 대한 취소소송이 대상이 된다. 자기완결적 신고와 행위요건적 신고의 내용을 여러분들이 그 원칙적인 걸 이해하시면 보실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 행정절차법에 이런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신고서를 보완을 요구할 수 있고요. 이 보완 요구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서 하여야 됩니다. 지체 없이 반려한다 아니는 거죠. 당연히 행정청 입장에서는 형식적인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 그러면 일정한 기간 줄 테니까 다시 해오세요. 반려가 아니라 보완 요구를 할 수 있는 거겠죠. 네, 행정법상 수리와 신고에 관한 문제들 이제 계속 풀어보셨으니까 여러분들 많이 익숙해지셨을 겁니다. 자, 관련 판례들도 계속 반복해서 나오는데요. 여러분들 이제 보시면서 수리를 요하는 신고다, 수리를 요하지 않는 신고다 어느 정도 구분할 수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골프장 회원 모집에 관한 계획서 그리고 납골당 설치 신고 같은 경우는 다른 목적으로 이용될 가능성이나 또는 다른 주변 사람들이나 공공에 미치는 영향이 있는 경우
경우에는 실질 심사를 할 수 있는 수리를 요하는 신고에 해당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수리행위다라고 해서 행정처분에 해당한다라고 봤고, 그다음 납골당 설치 신고도 수리를 요하는 신고입니다. 자, 원격 평생교육 중에서 불특정 다수인에게 학습비를 받고 실시하는 원격 평생교육인데요. 자, 이것은 수리를 요하지 않는 신고입니다. 누구나 좀 비교적 자유롭게 형식적 요건만 갖추면 이제 신고해서 할 수 있다라고 우리 법원이 봤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 법원은 이 두 가지를 또 비교를 하는데요. 같은 판례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학습비를 받지 아니하고 원격 평생교육을 실시하자고는 하는 경우에는 누구든지 신고 없이 할 수 있고요. 다만 불특정 다수인에게 학습비를 받고 실시하는 경우는 형식적인 심사를 받는 정도에서 신고할 수 있다. 실체적 사유를 들어서 거부할 수는 없다. 이렇게 봤습니다. 자, 요거 요거 제가 나누어 드린 프린트에서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 좀 수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형식적 요건을 모두 갖추었다 하더라도 실질적 사유를 들어 수리 거부를 할 수 있다라는 거 틀린 지문입니다. 자, 그 다음에 리을이죠. 이거 우리 했죠. 신고서 기재사항 하자 시에 상당한 기간을 정해서 보완을 요구해야 된다. 행정절차법 40조 그대로 쓴 겁니다. 자, 14번 또 다시 식품위생법상 지위승계 신고입니다. 너무 이제 반복해서 나오니까 여러분들 완전히 외우셨으면 좋겠습니다. 영업 양도 지위 신고에 관한 수리는 어떤 신고라고 했죠? 수리를 요하는 행위 요건적 신고죠. 그렇죠? 따라서 법률 효과를 발생시키고 거부 처분 시에 처분성이 인정됩니다. 자, 그리고 영업 양도 지위 신고에 관한 수리를 하는 순간 매도인에게 불이익한 효력이 발생하죠. 그래서 매도인에게 행정 절차를 실시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영업 양도 지위 승계 신고에 관한 수리죠. 그쵸? 자, 갑각을 사이에 사업 양도 양수 계획은 있었지만 아직 지위 승계 신고가 있기 전이죠. 그쵸? 자, 이때 영업허가 취소 처분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면 양수인도 이를 다툴 만한 법률상 이익이 있다라는 이야기 여러 번 했습니다. 자, 영업 양도 사유가 무효인 경우 객관적으로 양 당사자 사이에 거래가 무효입니다. 그러한 경우에는 그에 대한 수리를 하더라도 수리도 무료다라는 내용이죠. 그 다음에 이 무효 양도 소송을 무효임에도 불구하고 지위승계 수리가 있을 때는 이를 전제로 해서 이것으로 다툴 수 있다라는 내용입니다. 앞서 이것도 다 봤었습니다. 그쵸? 네, 행정상 법률관계에 관한 문제로 마지막 문제를 뽑았는데요. 행정상 법률관계에서 사무관리에 관한 법리입니다. 자, 사무관리에 관한 법리는 우리 행정법에서 특별히 규정하고 있지 않는 경우에 민사법의 내용이 그대로 적용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민법 규정이 적용되기 때문에 없다는 표현이 틀린 지문입니다. 자, 2번 문제, 이게 선결 문제에 관한 겁니다. 부당이득 반환 청구권인데요. 민사에서 이제 행정법원의 내용이 취소될 만한 사유가 있을 때는 민사법원에서 이를 판단할 수 있느냐에 관한 거죠. 그렇죠? 행정행위의 효력에 관한 겁니다. 자, 이러한 것은 어때요? 민사법원에서 행정법원의 취소가 될 때까지 먼저 판단할 수 없다는 거죠. 기다려야 된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자, 부당이득 반환 청구권은 취소 전까지 민사법원에서 판단할 수 없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서 조금 더 문제가 어렵게 나왔습니다. 자, 선결 문제 부당이득 반환 청구가 병합된 경우 그 청구가 인용되려면 소송 절차에서 당해 처분의 취소가 확정되어야 된다라는 표현이 문제가 됐는데요. 약간 문제가 어렵게 나왔습니다. 소송 절차에서 판결에 의해서 처분이 취소되면 충분하지 이것이 확정되어야 하는 것까지는 아니다라고 법원에서 판단을 했거든요. 그래서 법원에서 이걸 이제 이 처분이 행정법원에서 취소한다라는 것을 판단하는 것으로 충분하지 행정청이 이걸 직접 취소할 때까지 기다려야 되는 것은 아니다라는 겁니다. 약간의 시간적 차이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설명한 겁니다. 자, 보조금 반환 의무에 관한 공사법 구별입니다. 자, 지방자치단체에서 보조금을 반환하도록 요구하는 건데요. 이 보조금 지급 결정에 관한 것이 행정처분에 붙은 부관상의 의무이고 그리고 이건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는 공법상 의무이다라는 거죠. 그리고 공법상 권리관계의 일방을 당사자로 하는 거다. 자, 이렇게 쭉 설명한 이유는 이 보조금 반환 의무가 공법적인 성격을 갖는다라는 걸 설명한 겁니다. 따라서 당사자 소송으로 다툴 수 있다라는 겁니다. 공정력과 선결 문제에 관한 문제가 나와서 여러분께 잠깐만 설명을 하고 넘어갈 건데요. 이거
뒤에 가시면 기본 강의에서 다시 배우시긴 하실 겁니다. 근데 지문이 나왔는데 그냥 넘어가기가 약간 조금 걱정이 돼서 다시 한번 보는데요. 공정력은 행정행위가 한번 발령이 되면 무효가 아닌 한 이제 유효하게 보는 거죠. 공적인 어떤 힘입니다. 행정행위가 갖는 굉장히 중요한 특성이죠. 그렇죠? 자, 구성요건적 효력은 국가기관이나 다른 기관까지 모두 구속하는 힘을 말합니다. 자, 이 공정력이 굉장히 중요한 이유는 나중에 선결 문제와 연결되기 때문입니다. 자, 요거 여러분들이 맞는 지문임을 다시 한번 읽어보시고요. 그걸 설명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선결 문제죠. 그쵸? 선결 문제는 민, 형사 등의 본안 판결의 전제로 행정행위의 위법성이 문제가 됐을 때입니다. 자, 행정행위가 취소 사유가 있는 행위거나 또는 그러니까 무효인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 자, 이를 전제로 여러분들이 이제 민사나 또는 형사에 가서 어떤 판단을 받게 되는 경우가 있겠죠. 그렇죠? 자, 이러한 경우에 민사법원에서는 행정법원의 판단을 기다려서 판단을 해야 될지 형사법원도 마찬가지고요. 아니면 그냥 바로 왜냐면 행정법원의 판단을 기다리면 어때요? 시간이 훨씬 많이 걸립니다. 그래서 소송 대리인들이 민사법원에 보통 이제 이러한 소송이 걸렸을 때 민사법원에 함께 민사법원과 행정법원에 동시에 제기해요. 혹시 민사판사님들이 행정법원의 판단을 전제로 해서 빨리 판단해주면 어때요? 빨리 배상을 받을 수 있잖아요. 빨리 돈 받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행정법원의 판단을 전제로 해서 민사법원이 판단할 수 있느냐라는 게 바로 선결 문제죠. 여러분 기억나시겠죠? 자, 이러한 것들이 효력 유무에 관한 경우에는요. 취소 사유인 경우에는 판단할 수 없습니다. 공정력 때문에요. 자, 그렇지만 무효인 경우에는 판단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판단의 대상이 위법성에 관한 내용인 경우에는 판단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대표적인 사례, 시험 문제 많이 나오는 사례가 부당이득에 관한 겁니다. 자, 행정청이 과세처분을 했습니다. 이 과세처분이 취소 사유거나 또는 무효 사유일 수 있겠죠. 국가가 내가 세금 내야 되는 대상이 아닌데 잘못 과세처분을 한 겁니다. 자, 그러면 나는 이제 이 과세처분이 취소다라는 판결을 행정법원에 먼저 받아야 돼요. 논리적으로는요. 그리고 난 뒤에 민사법원에 가서 내가 뭐 100만 원을 냈는데 이거 취소됐다. 그러면 난 나중에 이걸 돌려받는 거죠. 그게 바로 부당이득 반환 청구권 민사법원에 가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갑이라는 원고가 소송을 제기하면서 행정법원에 과세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하고요. 그리고 민사법원에다가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자, 민사법원에서 과세처분이 취소임을 전제로 해서 돈 돌려주라라고 판단할 수 있느냐라는 거죠. 자, 취소 사유인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행정행위는 취소될 때까지는 유효한 거기 때문에 민사법원에서 판단할 수 없다는 게 원칙입니다. 하지만 무효인 경우에는요, 누가 봐도 이제 중대명백한 하자가 있어서 무효인 거잖아요. 따라서 이 경우에는 민사법원에서 판단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다만 이것이 효력 유무에 관한 판단이 아니고 위법성에 관한 판단이다. 그런 경우에는 조금 더 민사법원에 재량을 주고 있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행정청이 일정한 계고 처분을 했어요. 개통실비 대집행을 하기 위한 절차죠. 그런데 이 계고 처분이 위법하게 이루어져요. 그러면 당사자는 행정법원이 한 계고 처분이 위법하다라는 걸 전제로 해서 민사법원에 가서 국가배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 이러한 위법성의 개념은 상당히 좀 행정법원에서 민사법원보다 오히려 넓게 판단을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민사법원에서 국가배상을 빨리 받을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국민의 입장에서 훨씬 더 유리한 측면이 있죠. 그렇죠? 자, 그렇게 이해를 하시고 그래서 위법성에 대한 판단은 취소할 수 있는 행정행위인 경우에도 민사법원에서 하도록 하는 것이 민사법원의 취지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심사 대상을 취소와 무효인 경우 모두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형사법원도 이와 유사한 논리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억하실 때 시험 문제 이거 선택형에 많이 나옵니다. 민사든 형사든 선결 문제가 행정청이 판단해야 되는 사례가 취소 사유인 경우에는 민사나 형사법원에서 심사할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무효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는 둘 다 효력이든 위법성이든 심사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요거를 다시 거꾸로 한번 볼게요. 이거는 민사와 형사를 제가 나눈 거고요. 요거를
여러분들이 문제 풀 땐 사실 효력의 행정행위의 하자 유형을 먼저 보시게 되기 때문입니다. 자, 무효다. 그러면 일단 공정력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민사의 형사에서 행정법원의 판단을 기다릴 필요 없이 판단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행정행위 하자 유형이 취소다. 그러면 공정력이 일단 있게 돼요. 그러니까 행정행위 효력은 일단은 유효한 것으로 보게 되죠. 취소되기 전까지는요. 그래서 민형사법원에서 먼저 효력적인 것을 부인을 하거나 또는 판단을 해서 어떤 판단을 하기가 어렵다는 겁니다. 그렇지만 위법성 부분은 판단할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사례가 국가 배상 사건이죠. 그렇죠? 그리고 시정명령에 대한 불이행 사건입니다. 자, 하자의 승계 부분도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것도 뒤에 가서 배우실 건데요. 워낙에 중요해서 공정력이랑 성결 문제랑 연결되기 때문입니다. 자, 무효인 행정행위는 처분 당시부터 원래부터 효력이 없는 겁니다. 따라서 무효 처분이 있다 하더라도 큰 의미는 없죠. 원래 이거 효력이 없었던 거니까요. 자, 그래서 공정력도 없고요. 그리고 후소법원 스스로 무효인 것을 판단할 수 있습니다. 아까 보셨죠? 자, 그리고 또 있습니다. 하자도 승계되죠. 그쵸? 자, A 행위가 무효다. 그럼 B 행위도 무효하자가 당연히 승계되겠죠. 왜냐면 이 행위 무효면 이 행위 당연히 무효입니다. 그렇죠? 행정행위가 있고 이것에 대한 인가처분이 있다. 그럼 요게 무효다. 그럼 얘도 무효인 겁니다. 자, 취소행위도 취소는 여러분들 다 아시죠? 공정력이 있기 때문에 행정청이 한번 발령하면 그것이 취소되어 소급적으로 효력이 없어질 때까지는 항상 유효한 겁니다. 따라서 민형사법원이 행위의 위법성을 판단할 취소할 수 있는 행위는 후소법원이 행위의 위법성을 판단할 수는 있지만 행위의 효력을 부인할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이 두 가지는 A 행위와 B 행위로 이제 하자가 승계되느냐라는 것은 두 행위가 결합해서 하나의 법률 효과가 있는 경우에 하나의 하자가 승계됩니다. 네, 하천손실보상금에 관한 특수한 판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2016년에 있었던 일인데요. 자, 국가가 사인에게 하천을 소유하고 있던 그 토지 소유자들에 대한 보상금을 줬는데, 당시에 이제 토지 명의자를 소유자로 보아서 등기 명의인에게 보상금을 지급했습니다. 자, 그런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이제 다른 사람이 실제 명의인이었던 거죠. 자, 그 과정에서 국가가 이 등기 명의인을 하천 편입 당시 소유자라고 믿은 데 과실도 없었습니다. 자, 그러한 경우에 민법 470조에 따라서 손실보상금을 진정한 소유자에게도 다시 해줘야 되느냐, 이러한 논의가 있었는데요. 우리 법원은 뭐라고 했냐면 국가가 이에 따라서 진정한 소유자에 대한 손실보상 지급 의무를 면한다고 볼 수는 없다라는 겁니다. 국가가 조금 더 그냥 과실 없다라는 정도로 면책되는 게 아니라, 민법처럼 면책되는 게 아니라 진정한 소유자에게 다시 손실보상금을 지급해야 할 공법상 의무가 있다라는 논의를 조금 더 추가했습니다. 당사자 사인 보호 관점에서 이제 법원이 판단한 겁니다. 자, 그 다음에 국유재산법에 대한 변상금 부과처분 당연히 공법적 성격이 있다. 우리 공사법 구별에서 많이 나온 판례입니다. 자, 공법적 성격이 있기 때문에 민법상 소멸시효 중단에 관한 규정이 그대로 적용되느냐? 아니라는 거죠. 그쵸? 따라서 요거 옳은 지문입니다. 얘만 옳은 지문이고 나머지 다 틀린 지문입니다. 감사합니다.